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요.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2015년 9월에 1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1판 1쇄가 나왔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2019년 8월 2일에 나온 46쇄입니다. 엄청나죠? 그럼 2015년에 처음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읽히고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어느 지역인지 까먹었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도서관에서 그 독후감 공모를 하는데, 이 책이 그 대상 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후감을 한번 써볼까 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리뷰를 했던 쾌락 독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읽었던 미스 하무라비라는 소설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문유석 작가, 판사이기도 한데 문유석 작가의 그런 일상 유감 같은 그런 글들이 실려 있는 기고문이죠. 기고문을 몇 번 봤는데 이분의 생각이 이분이 나보다도 연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이 나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이긴 하지만 약간 호감이었습니다. 호감을 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이분의 책들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소설은 좀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내용이 괜찮았고 또 쾌락 독서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또 이분의 일상 유감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리뷰를 남기고 나서 독후감도 한번 써볼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이 개인주의자 선언은요, 제가 읽으면서 가느다란 포스트잇 그걸로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읽는데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더 붙이고 싶었는데 붙이다 보면 다 붙일 것 같아서 자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10군데 넘게 붙인 것 같네요. 근데 이 개인주의라는 말에 반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이기주의로 가겠다. 아니면 뭐 방종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집단 안에서 생활하면서 집단에 매몰되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묵살되어 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집단주의를 내려놓고 개인주의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개인주의라는 요거에만 치중한 책은 아니고 이 문유석 판사가 뭐 영화를 봤다든지 책을 읽었다든지 아니면 판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느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가지게 됐던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큰 틀로 묶어보자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이런 제목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막상 책을 열고 보다 보면 이분의 일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또 저랑도 상당 부분 통해서 이 책 지금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책의 첫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첫 시작이 있어야 이 책의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처음에는
프롤로그가 있는데 약간 세게 시작합니다. 인간 혐오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을 읽어보면 일부러 좀 세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이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나라는 레고 조각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유석 저자의 아주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출발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나는 그저 이런 생각으로 산다. 가능한 한 남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그런 한도 내에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며 최대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인생을 즐기되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에게도 좀 잘해주자. 큰 희생까지는 못하겠고 여력이 있다면 말이다. 굳이 남에게 못되게 굴 필요 있나? 고정되고 획일적인 것보다 변화와 다양성이 좋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선호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다양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가고 싶은 것이 최대의 야심이다. 인간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 과잉 기대도 말고 과장된 절망도 치우고 서로 그나마 예쁜 구석 찾아가며 참고 살자 싶다. 큰 기대 않고 보면 예쁜 구석도 꽤 있다. 이건 결국 자기 변명이다. 그래야 남들이 나도 참아줄 테니. 어차피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살 것도 아니면서 인간의 본질적 한계, 이기심, 위선, 추악함, 운운하며 바뀌지도 않을 것들에 대해 하나마나한 소리 하지 말고 사회적 동물로 태어난 존재답게 최소한의 공존의 지혜를 찾아가자. 그게 각자의 행복 극대화에도 최선의 전략일 것이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쓰고 보니 난 여전히 소년 시절과 다를 바 없이 정 많은 휴머니스트보다는 도구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을 찾는 현실주의자다. 그게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소수보다 찌질한 다수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에 그 다수의 하나로서 간증하는 거다. 네, 이 부분이 이 책의 서두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이제 이분의 삶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자신이 또 개인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서양권 문화와는 달리 이제 동양권 문화가 집단에 의해 개인이 희생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고 예전에는 그게 또 시대상으로 봤을 때 또 그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였어요. 하지만 지금에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일 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이제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그렇지가 않다. 행복 지수가 높지 않잖아요. 낮죠. 높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든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난 기적도 이뤘고 또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도 성취했고 또 정권 교체 기에도 뭐 군사적인 뭐 그런 거 폭력 그런 거 없이 평화적으로 또 정권 교체도 일어나고 그런 걸로 보면 썩 괜찮은 나라거든요. 또 뭐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뭐 총 맞거나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술 취해서 길바닥에 뭐 자는 그건 좀 뭐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 정도까지 되는 비교적 괜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미래를 또 불안해하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걸 또 두려워하고 또 이 사회에는 막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하게 되나? 뭐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굴레가 전 근대적인 집단주의 문화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한다. 이 합리적 개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묻고 있죠.
도대체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이전에 구자유주의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냐? 자본주의 후에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제대로 된 자본주의라도 해본 적이 있나? 근대적 의미의 개인을 존중해 본 경험 없이 탈근대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닐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탈근대 뭐 해야 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근대적 의미로도 개인 존중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예요. 내가 프롤로그에서 무려 인간 혐오라는 말까지 써가며 고백한 것들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개인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억압이다. 이에 관한 선명한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였다. 담임선생님이 반장인 내게 몽둥이를 주며 자습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그걸로 때리라고 하셨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사의 체벌권을 위임한 것이다. 난감했다. 한참 예민하고 반항적인 사춘기 소년끼리 완장 하나 채운다고 누가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 내게 맞아야 하는 친구들 뿐 아니라 그들을 때려야 하는 나의 의사와 감정을 무시하는 짓이었다.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규율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나는 결국 그부들을 때리지 못했고 담임으로부터 무능한 놈이라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런 꼴 당하기 싫어서 이후론 반장 같은 건 절대 맞지 않았다. 그랬더니 다음 해에는 누구 한 명만 잘못하면 반 전체가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아야 했다. 선생님들의 취향은 참 다양하시더라.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깨달았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상명하복. 집단 우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 감정, 취향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곤 했다. 개인주의자라는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닿는 주홍글씨였다. 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법학서적 속에서 비로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 그 불온한 단어인 개인주의자 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겨우 한 세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왜 개인주의인가?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다층적 갈등 구조의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 주체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개인이 먼저 주체로 서야 타인과의 경계를 인식하여 이를 존중할 수 있고 책임질 한계가 명확해지며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에게 최선인 전략을 사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소제목이 뭐냐면요.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라는 건데요. 어떤 그때그때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참 우리 사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이 책에도 나오고 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너무 나누죠. 이거 아니면 저걸로 자꾸 나눠요. 뭐 인터넷 댓글 이런 것만 봐도 뭐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너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것만 같은 어떤 명칭을 붙여버리죠.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개인이 매 사안별로 해야 하는 거지 어떤 집단에 따라서 무조건 이거고 이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또 무조건 저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저 또 너무 싫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느 집단의 어떤 의견, 집단적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 집단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게 맞나요?
좀 이야기가 심각해지는데 책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도 이분도 좌우 자판기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문제겠죠, 이건?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 뭐 그런 문제에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런 거 가지고 또 비판하고. 그래서 세대 간의 격차, 견해 차이도 너무 커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념적인 미분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인데요. 중간 쑥 건너뛰고 많이 뒤로 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 자판기 철거 문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보란 보통 정부의 역할, 복지 정책, 조세 정책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구별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열렬히 대립하는 사항은 실은 이념, 정책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을 사모하느냐와 애향심 아닐까? 여기에 세대 문제가 결합된다. 조용필 세대와 서태지 세대가 서로 우로빠의 업적이 더 뛰어나다고 싸우는 꼴이다. 자기 세대의 우상이란 결국 자신의 청춘 시절에 대한 자기애다. 객관적이기 어렵다. 우로빠를 모욕하는 안티들에 대한 분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영웅에 대한 연민, 이런 정서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갈등은 더 불타오른다.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 더 집착한다. 하지만 정작 현재 청춘들은 과거 우상에 대한 리스펙트 따위엔 관심 없다는 것이 함정이다. 진학, 취업, 결혼, 당장 자기 앞가림 하는 것만도 전쟁인 미생의 청춘들에게 기성세대의 이념 논쟁, 역사 논쟁은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한 달락 이제 건너뛰고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이념이 부재한 곳인데도 이념 코스프레 중인 상황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한미 FTA 체결 등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다층적 갈등 구조의 문제를 진영 논리로 단순화해서 선악 구도로 몰고 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념과 무관한 일상적인 문제에도 이념의 꼬리표를 붙이기도 한다. 애국가 3도 낮춰 부르기를 어느 교육감이 추진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은 참으로 흥미롭다. 우리 사회에 많고 많은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얘기하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하는 저희부터 의심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냐? 우리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진보냐고 묻는 사회에서 문제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네,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 자체를 보고 그 정책의 비전을 검토해 보는 개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책이 누가 내놓은 거냐?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따져서 나 무조건 반대, 나 무조건 뭐 찬성, 이거는 정말 철거해야 되는 자판기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찾아보니까 그 임술래 감독의 영화 제보자를 보고 나서 단상을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그 제보자라는 영화가 저는 안 봤는데 뭐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봐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알거든요. 그 황우석 사건을 추적하는 그 PD들 그리고 내부 고발을 한 과학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제보자가 어떻게 되었죠?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의 제목은 조폭의 의리와 시민의 윤리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의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 제보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11페이지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용감했던 사람은 제보자다. 한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는 영웅이 되기는커녕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일쑤다. 그 고발이 진실이었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져도 대중의 정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뒤에서는 저런 사람 무서워서 어디 누가 같이 일하겠어? 라며 수근거린다. 왜일까? 한국 사회의 윤리관이 현대 민주사회의 시민의식보다는 유교적 가족 공동체의 일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가족 윤리를 국가와 사회의 기본 윤리로 삼았다. 아비가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그것을 고발한 자식이 더 큰 죄인이 된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지도자, 스승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윗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그 허물보다 더 큰 잘못이 되고 폐륜으로 지탄을 받는다. 가족의 잘못은 감싸고 숨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 된다. 전통 농경사회의 이러한 윤리관이 아직도 21세기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잘못을 은폐하는 문화는 투명성도 효율성도 침해할 뿐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치료가 가능했던 초기 단계의 작은 종양이 말기 암으로 진행되어 조직을 썩게 만든다. 파렴치한 성추행 교수들이 수십 년째 어린 여제자들을 건드리며 자리를 보전하곤 한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갔던. 한국 사회 윤리관은 그러니까 조폭들 간의 의리 수준이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들의 의리라는 게 뭐냐면 보스와 간부들의 이익만 있고 말단 조직원들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의리는 나한테 득될 게 없죠. 그 조직에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 이득을 분배받지도 못해요. 근데 내부 고발자들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공공의 이익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몫을 가로챈 그런 권력자들의 민낯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게 뭐냐? 이런 점을 또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 그런 거예요. 이 문유석 판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상에서 이제 느꼈던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점들을 한 꼭지씩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그래, 이 부분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이런 공감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판사이다 보니까 그 판결과 관련해서 또 법정에서 경험했던 것 그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게 참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호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호감인 이유가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그런 일반인의 눈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요. 모르겠어요. 검사, 판사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 그들만의 집단주의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한자말 그런 거 쓰면서 판결 읽어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들만의 그 엘리트 의식 그리고 남들을 아래로 보는 거 그리고 그들만의 비리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해서 이분이 오히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좀 약간 떨어져서 보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약간 내부 고발자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기를 둘러싼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거의 제가 바로 넘겼는데요. 표시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강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부분이네요. 미국에는 유독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챕터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표시한 부분, 뭐 때문에 표시했는지는 저도 지금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다. 어릴 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뭔가를 책임지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감싸주고 격려하는 문화가 기꺼이 책임지는 어른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무엇을 시도하고 실질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남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창작자보다 평론가가 많다고나 할까? 사실 비평할 논리야 얼마나 많은가. 미봉책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현상만 일부 건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력이라도 해보려는 남을 냉소함으로써 그것도 하지 않는 비루한 자신을 위안한다. 어차피 세상은 바뀌지 않는데 다 쇼일 뿐이다. 팔짱 낀 채 한계, 본질, 구조적인 문제 우는 거창한 얘기만 하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진짜 용감한 자는 자기 한계 안에서 현상이라도 일부 바꾸기 위해 자그마한 시도라도 해보는 사람이다. 어떤 통속적인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아래 대사를 듣고 그 통찰력의 깊이에 놀란 일이 있다. 냉소적으로 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네, 이 부분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야, 그거 해봤자야, 한계, 본질, 구조적인 문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냉소적으로 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쉽다. 근데 냉소적으로 구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거 해봤자지. 난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앞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자가 되려면 오히려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분 다른 책 쾌락 독서?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줄다리기로 비유하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양 끝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비유적인 표현이라 실제로 줄다리기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직접 나서는 사람들, 그런 나서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개인들이 정말 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뭔가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퇴보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 책을 리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만 책을 읽으면 또 자신의 생각이 또 정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이제 279페이지의 에필로그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에필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끝났고 이제 일상의 에피소드가 하나 들어있는데 어떤 한 문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부분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에 이제 아이들에게 뭘 사다 주려고 먹을 걸 사다 주려고 그걸 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뛰어가면서 애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려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 나는 내 아이한테 먹을 거 사주려고 이렇게 가만히 있나? 내가 이걸 사고 있는데 저분은 아이를 찾으려고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서 같이 찾으려고 막 달려가서 가보니까 다행히 A를 찾았어요.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을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써놨는데 진짜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한 개인으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전쟁같이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 관론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아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지키기 위해,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그렇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하나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어떠세요?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정말 세상에는 위험이 많은데 내 아이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자들은 개인의 영역을 지키면서 개인의 영역을 추구하지만 또한 타인의 영역 또한 지켜줘야 하죠. 그래서 서로의 아이를 지켜줘야 내 아이가 지켜진다는 말인 거죠. 너무나 좋은, 너무나 멋진 문장으로 이 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짧게 리뷰를 했는데 일정 부분 내 생각하고 맞다 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뭐지? 나랑 좀 생각이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세요. 제가 그건 리뷰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 설득을 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책이 그렇게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많이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직접 개인적으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 이만 마치겠습니다.